이 세션은 앞에서 이제 전체 문화와 경제라는 이런 큰 틀을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한류는 그 중에서 중요한 한 일부분의 그 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한류가 이 많은 관심이 되고 있고 또 이 한류를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과연 더욱더 이 한류가 지속이 되고 잘 될 수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 김진식 유스트림 코리아 대표이사를 모셨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과거에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팀이라든지 블룸버그 텔레비전 아시아 태평양에서 부사장을 했다든지 뭐 많은 이 경험을 산업과 또 이 방송 매체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화 주로 이 컨텐츠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유통 이 커리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 유통을 맡고 있는 KT 바로 이 유스트림 코리아를 대표하시는 분을 모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 조현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동시에 한류문화진흥단 부단장입니다. 그래서 한류 관련된 정책적인 뒷바라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업계 이야기와 오늘 논의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또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을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더욱더 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번 특히 우리 과거에 청년국장도 했고 뭐 이 인력 개발 이런 쪽에도 쭉 정부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예술인 예술 종합 예술인 복지법도 만든 데 주력을 했고 이래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병준 현재 매일경제신문사 편집국 차장이고 우리 전병준 국차장은 세계 지식 포럼 매경에 이제 국제적인 하나의 인스티튜션이 되었습니다만은 날리지 포럼의 사무국장도 하고 있고 특히 매경에서는 최근에 MBN하고 같이 이 한류에 대해서 국민 보고대회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전 국차장께서 좋은 특히 어제 내가 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언론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 정책이 뭐가 달라져야 되겠냐 또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뭐냐 두 번째는 우리 업계 스스로가 달라져야 되고 업계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좀 더 길게 이 한류가 지속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좀 크리티컬한 아이로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 옆에 우리 이참 사장 이참 사장은 보면은 한국 분 같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가장 한국적인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포켓 조사하면은 고춧가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데서 양식이 나오면 고춧가루를 절대 그것을 이렇게 뿌리는 지금 갖고 다니십니다. 한국말은 저보다 더 잘하고 그래서 아주 가장 한국적인 분이고 또 지금 현재 관광공사 사장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기소르망 씨도 그렇지만 이런 리시빙 엔드에서 이게 중요한 게 카스터머 오리엔티드 뭐를 경영을 해야 되고 이건 마찬가지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상대편이 뭘 원하느냐를 알아서 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쪽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아주 많은 유용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송성환 사장, 여러분 잘 아시겠죠. 지금 현재 송성환 사장은 원래는 아역 배우로부터 시작을 해가 지금도 액티브한 배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PMC 프로덕션을 맡아서
우리 특히 그 난타를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걸렸고, 지금 현재도 그 무역협회에 있는 그 아티움에서 지금 한국 뮤지컬을 계속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지금 특히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 사장은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산업 차원에서 와서 허심탄회하게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개가 제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시간이 우리가 1시까지는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 많은 분들이 시간을 한 10분씩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있는 시간에 이제 미흡한 걸 이렇게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10분, 우리 전병준 국차장께서는 파워포인트도 준비를 하고 많이 해왔습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실 말씀 다 하십시오. 근데 간단하게 하십시오. 네네. 자, 그러면은. 아닙니다. 지금 먼저, 아까 그 차례대로 앞에서 우리 김진식 사장님 먼저 하시고, 나와주시죠. 주제 자체가 현황과 전망이니까요. 제가 지난 10년간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바이아콤, MTV나 패러마운트 같은 바이아콤이나 아니면 MBC 유니버설 혹은 블룸버그 같은 그런 미국계 방송사들에 있으면서 그 컨텐츠를 아시아 내에서 유통하는 그런 업무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경쟁 컨텐츠였는데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 컨텐츠 파워가 워낙 강력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셀러스 마켓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시장 내에서 바이어스 마켓이 지난 한 10년간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통 체계가 잘 서 있지 않다 보니까 한국의 컨텐츠를 디스트리뷰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바이어들의 옵션이 많은 그런 상황을 제가 봤었고, 또 하나는 컨텐츠의 가치,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걸 봤었고요. 그래서 이런 유통 플랫폼이나 어떤 가격 체계가 제대로 안 형성된 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어떤 분께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서 시장에 맞는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연히 프로덕트 오리엔티드된 컨텐츠가 잘 만들어져서 유연하게 잘 팔렸다고 저의 눈에는 보이고, 만약에 마켓 오리엔티드된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팔았으면 지금 앞으로 이 전망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생명력이 더 긴 롱테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이제 현황과 전망을 그렇게 서머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유스트림 얘기를 좀 잠시 드리면, 아까 이석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KT가 이 한류 컨텐츠를 디스트리뷰트 하는데 컨트리뷰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면, 저희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미국에서 그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오피서 2명이랑 헝가리 출신의 엔지니어가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유튜브는 VOD 중심, 저희는 라이브 스트리밍. 트위터는 텍스트 중심, 저희는 비디오 중심의 어떤 그런 소셜 브로드캐스팅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거를 최근에 일본의 소프트뱅크랑 한국의 KT가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배주주가 됐고, 또 유스트림 코리아를 또 소프트뱅크랑 KT가 같이 이제 설립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어떤 비전이 한국뿐이 아니고 컨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고, 아까 말씀하신 노출되는데 그런 놀이터나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치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됐고요. 하지만 이미 유명한 어떤 K-팝뿐이 아니고 앞으로 더 유명해져야 되는 한국의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배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여의도에 있는 벚꽃길 같은 것들이 지금 라이브 생중계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참 회장님 그 광고, 관광공사에서 만약에 하셔야 되시면 좀 더 조직적으로 하시면, 한국에 벚꽃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해외
여행자들 더 많이 데리고 올 수 있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어떤 공장을 견학하러 가는 게 아니고 사실 벚꽃을 보러 한국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채널을 만들 수도 있으신 거고요. 여수에서 하는 엑스포를 한국인을 중심으로 오디언스를 보는 게 아니고 글로벌 오디언스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저희가 노출을 하고 이 허리젠털 익스펜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한국의 국악이나 교향악단, 시립교향악단 같이 상대적으로 디스트리뷰션 플랫폼이 미약한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한테 장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앞으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도 아주 지켜주시고 다음 조현재 실장. 예, 우리 유스팀의 김진식 대표님께서 전망과 또 유스팀의 그 어떤 그 비전, 이런 걸 좀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정부에서 콘텐츠, 또 문화 산업을 또 지원하는 정부 부처로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은 스토리와 콘텐츠가 있는데 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이 사실은 지금 뭐 이제 K-팝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는 유튜브 외에도 우리가 뭐 전통 문화라든지 우리 아까 장관님께서 K-팝에서 K-컬처로 이게 사실 우리 이제 구호입니다. 그래서 K-컬처를 어떻게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하나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나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저희 401 위원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서비스 산업 시대고 과거 이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가고 이 서비스 산업이 이제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실 지금까지 계속 고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는 좀 이하학적인 말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화가 밥 먹여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동안 한 30년, 40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우리 과천의 경제부처가 모여있는 과천에서 지금 작년에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이고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고 예산 편성 지침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화산업은 과거의 어떤 넌 트레이딩 섹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오늘 주제와 같이 경제와 뗄 수 없는 그런 분야로 이제 자리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최강 장관께서 이제 한류 1.0 드라마 시대, 아시아 중심 시대 한류 1.0에서 분류를 그렇게 했습니다는 이제 K-팝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까지 진출한 한류 2.0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제 K-컬처로 전 세계 우리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시대로 한류의 어떤 그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K-컬처로 가기 위해서 정부가 1월 30일에 저희 소개를 좀 해드리면 한류문화진흥단을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단은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각국에서 견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특히 이제 이 문화는 국가가 이게 어떤 문화지국주의로 나가는 것이냐 이렇게 견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한류, 혐한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서 정부가 어떤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나가는 분, 아까 이여령 우리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문화는 개인이 어떤 창의적인 어떤 개인이 특출하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제도적으로 아니면 어떤 구조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 있겠는가. 이제 매경에 우리 전병준 국장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다는 지금 이 한류가 과거에 우리 홍콩 영화가 유행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한류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합니다. 5년 이내에 이 소멸될 것이다 하는 어떤 주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근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지금 이제 막 굴복기 전 한류 이 부분을 지속 가능하게 해 나가서 우리 한국의 어떤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또 한국의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하는데 기할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서 저희 정부 역할을 저희 찾으러 갑니다. 정부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가 앞서서 기획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어떤 후원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정말 창의적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준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류에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그 민간에서 잘하는 분야는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 특히 인력 어떤 교육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또 우리 전통 문화의 어떤 그 진흥과 보존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스토리 그리고 또 이제 이 한류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여러 가지 그 공생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창의적인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부가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 30일 저희가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방안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2월 28일에는 그 현대문화 우리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 방안을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 4월 17일 날은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해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와 콘텐츠의 글로벌화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발표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부터 저희가 발표한 것 내에서 발견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받고 또 이제 저희가 또 개선해 나갈 점 이런 점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한류는 문화체육관광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의식주를 문화로 갈 때 또 이게 한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디자인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될 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라든지 외교통상부, 그다음에 농식품부 등 해서 저희가 우리 한류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처 간의 협력 체계도 만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는 저희가 이제 한류 분야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로서는 어떤 지금 아시아 중심으로 되고 있는 우리 한류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는 아시아 특히 일본에 거의 한 80% 이상 편중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에서 편중되어 있는 것을 이제 전 세계로 좀 넓게 더 많은 지역으로 저희가 알리는 부분, 확산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은 거의 매니아층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젊은 여성 중심으로 우리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되는데 이게 많은 계층에서 즐길 수 있도록 보편화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과 또 저희가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K-팝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전통 문화나 어떤 예술과 미술 그다음에 이제 한식 이런 것들이 같이 나가야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드라마 K-팝 중심에서 저희가 우리 한국 문화의 전반에 걸쳐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지원과 또 좋은 제안과 또 정부 한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말씀하셨고 오늘 이 회의가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오해를 있을까 싶었는데 우리가 서비스 산업을 강조한다고 제조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한은 옷을 입어야 되고 신발을 신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과거에 제조업 위주로 돼 있던 것을 이걸 균형을 맞춰주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미진했던 부분을 서비스 이제 할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전병준 편집국차장께서 준비를 많이 해가 오셨습니다. 마침 저희가 지난달에 국민 보고대회를 통해서 한류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경제신문이고 또 경제와 관련된 한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심을 했는데 결국
한류가 왜 중요하냐? 결국 한류는 아까 모두의 말씀하신 석학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격의 문제고 또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한류를 통해서 나라의 격이 올라가고 국민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보시면 이게 1997년입니다. 영국의 1인당 GDP가 23,000불인데 당시 지금 저희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저희 작년 수준하고. 근데 여기서 그동안에 영국도 이제 뭐 제조업 또 이제 노사 갈등 여러 가지가 있다가 국가적으로 추진한 것이 크리에이티브 브리튼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창조 산업으로 다시 정의하고 제조업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방향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6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했고, 물론 이것만 해서 국민소득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문화의 상품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뒤인 2006년에 4만 달러마저 거침없이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영국의 창조산업 분야에서 4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4만 불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류 단군 일의 최대 사건이라고 말씀들 많이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7%에 불과한데요. 0.7%가 일으킨 세계적 충격이라고 저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류 전파국이 지금 수교국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또 컨설팅 회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추산해 본 결과 2020년에 현재 한류의 경제적 가치가 7조 원이라면 2020년에는 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현재 추세대로 잘 간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느냐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참신하고 세련되고 보편적이라는 그런 매력의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서구 중심 문화에서 아시아적 가치를 추구하고 또 상당히 완결성이 좋죠.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그다음에 내수 시장을 극복해야 되니까 아까 저희가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 쪽으로 자꾸만 나가다 보니까 그건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한류의 이런 매력이 또 위기 요인입니다. 참신한 것은 금방 식상해질 수 있고요. 또 세련되다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금방 따라오고 해서 이게 진부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류가 상당히 힘을 받으니까 중국, 일본 등에서 혐한류, 반한류 견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또 아까도 문화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게임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화 수출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 수출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우리 조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편중이 심합니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거의 98% 이상이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놔두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그룹 카라가 일본에서 100원을 벌었을 때 현재 일본에서 92원이 일본의 유통사하고 현지 파트너에게 나갑니다. 그럼 결국 8원 와서 그거 가지고 여기 매니저하고 또 가수들 나눠 먹는 그런 상당히 좀 불균형된 구조입니다. 물론 초창기긴 합니다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또 저희가 일본, 중국, 대만 1200명 설문조사한 결과 5년 안에 한류 좀 맛이 갈 거다 하는 의견이 80%나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시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게 과거의 J-팝이나 또 홍콩 영화의 어떤 홍콩의 영화 이런 것처럼 금방 이렇게 사라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조금 한류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문화산업 10대 강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산업 10대 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문화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 20위인 1인당 문화 소비액을 10위 정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수출도 400억 달러 정도로 늘려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현재 한 60만 개인 그 문화산업 일자리가 93만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이 되려면 1인당 문화 소비가 1000불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732달러입니다. 이걸 앞으로 한 연 8, 9%씩 성장시키면 2020년에 한 1,500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위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 규모가 자동차 시장보다 큽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 콘텐츠 수출은 아까 뭐 15위라 말씀하셨지만 그 1위부터 15위로 내려가면서 격차가 무지 커지는데 그 자동차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2020년까지 10배, 현재 분위기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경이 제안하는 이제 그 전략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역시 그 한류 위기론의 핵심이 편중입니다. 뭐 분야는 팝, K-팝과 드라마, 진출 지역은 아시아. 결국 타겟책은 비즈니스와 연계한 입체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전 세계 그 한류와 기업 간 상생을 위한 그 벨트를, 진짜 전 세계 한류가 지금 뜨고 있는 벨트를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저게 그 M자 비슷하게 나와서 저희가 M벨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M벨트에 한류의 잠재력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뭐 중남미, 또 북미 쪽에서도 그렇고, 유럽.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려면 역시 한국 기업들의 시장 개척을 위한 그 천병으로 이 한류와 관련된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 전에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프랑스 다녀왔더니 이제 그 한류 스타들한테 진짜 보조금을 좀 줘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에 파리에 가서 한국 화장품 팔라 그러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엄청나게 팔리고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자기네들이 화장품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소위해서 한류, 이 K-팝 이런 드라마 이런 부분들이 나가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이게 단순하게 무슨 뭐 보조금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그럴 부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몰링 전략도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ODA 자금 통해 가지고 신흥국에 이제 뭐 공연장 지어주고 하는데 공연장과 함께 한류 홍보관 그리고 한국 제품에 대한 쇼핑센터 이런 걸 같이 지어놓으면 와서 공연도 보고 한국 분위기도 알고 또 제품도 사는 이런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한류와 기업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와 엔터기업 간 물론 요즘 뭐 광고 모델로도 쓰고 뭐 이런 거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판 꼬미떼 꼴베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명품업체 연합회인데요. 프랑스의 꼬미떼 꼴베르가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 프랑스 제품의 어떤 좋은 이미지가 많이 확산됐습니다. 저희도 이런 연합회를 통해서 이런 한류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이 사장님께서 이제 정부 비판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정부 비판 아닙니다. 사실 저희하고 정부하고 너무 잘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현재 불법 다운로드 근절해야죠. 사실 한류 제대로 외국에서 보더라도 이 진짜 제대로 된 나라다 하면 현재 다운로드도 이제 처벌을 해야 되고요. 또 지금 창작자보다 유통업자가 더 돈 많이 버는 이런 구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나름대로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며칠 전에 일부 극소수 연예기획사 성상남, 성추행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품질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연예 기획사와 제작사들의 무분별한 난립 때문인데 등록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마침 며칠 전에 문광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등록제로 도입하기로 좋은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세나법 통과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메세나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기업들의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하냐 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직도 계류 중인데 이 부분 해결돼야 되고요.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같은 건 진짜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공연 수요도 늘리고 또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앞으로의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 한류가 뜨지 않으면 해외
나가서 잘할 수 없습니다. 국내 역시 메카에서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이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와보면 서울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한류 메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관광 루트가. 근데 그래서 6대 거점 또 뭐 이렇게 교통이 편하면서 뭐 충무로, 홍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루트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정부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조현재 실장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정부는 뭔가 주도하는 그 세력이 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왜 축구에서도 섀도우 스트라이커란 말 있지 않습니까? 미드필더와 최전방 공격수를 연결시켜주는 게 섀도우 스트라이커 역할인데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잡으면 계속 주도를 해야 되려고 그러고 또 그 중심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저거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을 얼마나 억제하면서 그 지원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한류 번역원 같은 것도 필요한데요. 현재 그 번역 비율이 0.2%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 문화 상품 중에. 이게 뭐 너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걸 번역 인프라 확충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 한국 문화원에 나가 보면 이게 뭉쳐져 있지도 않고 또 숫자도 적습니다. 숫자도 100개 이상 늘려야 되고 또 한글 또 이 한글하고 한국 교육원 문화 이런 것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통합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한국의 한류가 결국은 아시아적 가치로서도 더 확산되고 이것이 서구인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아시아 음악 거래 시장, 이 아시아 팝페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K-팝의 발상지니까 한국에서 국제 음악 거래 장터가 열려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정부가 그 10월에 이런 아시아 뮤직 마켓을 만들기로 또 발표를 해서 상당히 그 저희 제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행해줘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아시아 허브로 그 원아시아 컬처 컨퍼런스 우리 사공희 이사장님이나 그 아까 이어령 그 장관님 같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원아시아 문화 허브로서의 그 컨퍼런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서울 국제 아트스쿨 제대로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일명 그 해외 수많은 연예 지망생 지금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물론 어느 정도 이 제한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그 커리큘럼도 혁신적이게 됩니다. 단순하게 무슨 그 예술과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기획, 마케팅, 경영과 관련되면 왜냐하면 한류라는 게 종합적인 예술이지 그냥 공연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한류가 그 냉전 체제 종식에도 사실 기여할 거로 봅니다. 지금 북한에 이미 그 휴대폰이 100만 대 보급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게 저희의 한류의 공연, 음악, 드라마 이런 것들이 계속 어찌됐든 그 주변으로 자꾸 흘러나가면 그것이 결국 남북 관계 경색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프레젠테이션에도 나왔고 앞에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세션에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할 것과 또 우리 기업과 또 업계가 스스로 해야 할 일 이런 걸 생각해 본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 특히 우리 대기업들이 저는 해야 하고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문화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정부가 하는 일을 해야죠. 정부가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아마 제가 볼 땐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사실은 그저께까지 한중일 30인 회의를 하는데 그게 북경에 있는 북경 자동차 회사 사장이 오셨는데 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너무나 빨리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서양의 자동차들이 지금 굉장히 이 한국 자동차나 일본 자동차 또
북경에서 만든 자동차와 이 경쟁이 심한데,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문화, 자동차 소비를 아까 기술망이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메이드 인 저먼이기 때문에 이 선호를 하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먼 컬처에 대해서 더욱더 알리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이나 이 아세아적인 아직 좀 미흡한 거예요. 저는 아주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거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1%만 없애도 그 돈이 10% 없애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기는데, 저는 그런 단기적인 그 이윤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우리 국가 전체의 그 이미지,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하는 데 나는 지금 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도 중요한, 본인 기업을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화원 같은 것을 좀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그러면 그 기업에 저는 직접적인 마케팅보다도 더욱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점을 꼭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분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류 이제 식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 이게 반한 감정이라든지 또 반한류 감정과 관련, 저는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겸허하게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그냥 표가 많이 팔렸다 해서 이제 한국이 파리에 가서 뉴욕에 가서 시장을 저는 정말 우리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겸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나서는 아니 되고 긴 안목에서 겸한 자세로 그 나라의 문화와 문명을 최대한 존중을 해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와서 재패를 했다는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특히 지금 이 단계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패널을, 이 회의를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제 나름대로 잘 모르면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 이참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 사람이면서도 이제 세계 사람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 한류의 어떤 한 엘레멘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국 드라마 나와서 지금 일본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좋아하는 아줌마들 가끔씩 만나요. 근데 사실은 그 한류는 요즘은 이제 너무나 이렇게 그 우리 한국 내에서 이슈가 된 것이 이제 그 전에는 뭐 우리는 뭐 물건을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세계적으로 인식받았지만은 그것을 결국은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가치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잘 만들면은 결국은 잘 팔리고 뭐 제 가격에 아까도 서울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한국 자동차를 산다는 것이 거기에서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가치를 느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가격에 제 밸류가 제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뭐 드라마 비롯해서 이제 케이팝도 세계 사람들 점점 열광하게 보고 뭐 서양 사람들도 케이팝 따라 이제 흔들리는 게 보면은 우리는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우리 그 전에 케이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 최 장관도 뭐 지금 케이팝만 보면은 다 답지 저항하는 거 보시면 뛰는 걸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 소녀시대 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레이디 가가 뛰는 거 봤어도 뭐 난타는 많이 뛰죠, 그죠? 근데 아까 가라도 얘기하지, 가라는 엉덩이 흔들리지. 그건 한자 뭘까? 엉덩이 흔들린 거? 하여튼 흥분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직도 한류는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현상이에요. 아까 매경에서 발표했듯이
한류는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임팩트하는 거는 대부분 일본 뿐이지 다른 데서는 아직 미비하고 물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한 건데 뭐 프랑스에서 뭐 케이팝 듣는 그 정치자들이 40만 명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레이디 가가 듣는 프랑스 사람들은 아마 5천만 명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현황하고 이제 앞으로 전망 봤을 때 한류는 정말 한류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웨이브가 되려면은 이 한류라는 그 한자 그 한국적인 것을 우리가 강조해서는 절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설망 교수는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금 케이팝 좋아하는 애들은 이거는 한국 것이냐 무슨 나라 것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재밌고 그 이쁘고 그 리듬도 좋고 이제 전체적인 그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글로벌한 그런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한류를 앞으로 좀 더 부가가치 만들고 우리 관광에도 있어서 결국은 지금 적지 않은 우리 그 한류의 어떤 그런 메리트 어떤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뭐 어제도 뭐 가나다 부자를 만났는데 이제 돈 많아서 부자 아닌가 아빠하고 아들 같이 와서 부자인데 둘이 봤는데 뭐 종로에서 맛있게 그 빈대떡 먹는 거 보니까 이제 왜 한국에 왔냐고 물으니까 아들이 빅뱅이 좋아해서 따라왔어요.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왔다는 거죠. 그 뭐 적지 않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은 앞으로 그것을 경제적인 효과 더 확대하려면은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한류를 세계적인 웨이브로 만드는 글로벌화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아까 매경에서도 그 브리티시 크리에이티브 브리튼 이런 것을 저 예를 주셨는데 크리에이티브 브리튼은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따져보면은 그것은 지극히 영국적인 것을 강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글로벌한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해서 그렇게 어떤 그 임팩트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동시에 우리는 소위 아까 그 설망 교수님 그 문명과 문화에 대한 그 규범을 했던 것처럼 한국의 문명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작업을 똑같이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명은 분명히 한류는 아닙니다. 한류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문명은 그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전통적인 아름다움, 한국의 이 철학과 한국의 미술과 예술 이런 부분들이 소위 한국의 문명이고 그래서 한국의 문명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아까 그 제안 여러 군데에서 나왔던 것처럼 민간 중심으로 한 재단 뭐 독일에서 무슨 교테 재단 있는 것처럼 뭐 무슨 프랑스 또 이런 것들 뭐 가난 나라마다 있는 것처럼 소위 그 한국의 문명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한국의 그 상품의 어떤 이모셔널한 밸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급스러운 한국의 문명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이 그 효과 나올 것이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한류 잘 나가더라도 드라마, 영화, 케이팝 아무리 잘 나가도 거기에서 한국의 아주 고급스러운 문화이라는 이미지 만들 수는 없어요. 그 고급스러운 이미지 오로지 그 전통적인 아까 기설막 말씀하시는 그 한국 우리 국립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그 한국 역사를 통해서 쭉 이뤄왔던 그 한국적인 아이덴티티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거기서 아주 너무나 고급스럽고 너무나 이렇게 재미있고 너무나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런 그런 문명에서 그 중국 문명 있고 유럽 문명 있고 이런 것처럼 한국 문명 따로 있다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만들면서 부가가치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는 한류는 세계적인 웨이브가 될 수 있도록 개방시키고 더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경제적이고 마케팅적이고 뭐 어떤 그 규정적인 그런 그 바탕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논리로 다가가야 될 것이고 문명적인 그런 아이덴티티 그런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강력한
문화의 어떤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사실은 한류라는 말 자체, 우리 이참사님 말, 그것도 저는 평소에, 저는 뭐 이쪽 분야의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저 혼자 생각에 그랬습니다. 이게 남들이 코리안 웨이브라 불러주고 한류로 부르는 거는 좋은데, 우리 스스로가 한류라고 막 떠드는, 난 이게 뭐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문화의 뭐 세계화든지 이래도 한류란 걸 너무하면 이건 거부반응을 넣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시아에서도 이걸 한류를 너무 하게 되면은 밖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아침에 이어령 선생님께서 축구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스페인과 지금 이탈리아가 우리 이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뭐 그것도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의 젊은이들이나 일본의 젊은이들이 너무 한류가 우리가 한류라고 너무 떠들면은 난 거기서 오는 그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정부에서 이 용어를 쓰는 거는 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세계화, 문화를 이런 넓은 차원에서 남이 볼 때도 이게 굉장히 포용적 이래야지 한류가 막 도미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류 시가 얼마나 커졌다고 그 광고를 하면 할수록 그게 오히려 백파이어는 저는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영어 선택하는 게 저는 그건 평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참사님 그 다음에 시빌라이제이션이에요.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거 한류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문명 컬처 문화 쪽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좀 더 시빌라이제이션 쪽이죠. 나는 우리 한글 있잖아요. 한글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을 더 알리고, 나는 사실은 오래전에도 한글날을 국경일로 해야 된다는 신문에 글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국경일은 됐습니다. 그때 노는 날 뺐는데 제일 먼저 없애는 게 한글날 없앴어요. 그런 걸 이제 국경일이 됐지만 아직 노는 국경일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노는 국경일 줄이고도 한글날을 국경일로 해서 그날 100일장을 한다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한글 가고 세계에 알리는, 난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전부 뭐 세계 전부 써준다는 그거는 차원이지. 우리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 한글이고 지금 특히 디지털라이즈된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이 좋은 랑귀지를 하는 것을 글이라는 것을 난 알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한글 이상의 한국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글이 없었으면은 아마 저 화성에서 누가 오늘 왔으면 동양에 가보면은 아마 중국 가면 한문 있고 일본 가도 뭐 한문 있고 한자 일본말 좀. 한국은 아마 한글이 없었으면 한자 아니면은 알파벳 아니면은 뭐 일본 글자 쓰고 있어요. 그러면 동양 사람 생긴 비슷한 이게 한국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면, 그러면 내 이야기는 한글 이상의 더 코리안적인 게 어딨냐 이거죠. 그러니까 코리안을 막 내서 나는 그걸 내서보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그래서 난 우리 한류 이런 이걸 할 때 칼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한글이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자, 우리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론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송승환 지금 PMC 대표도 하시면서 지금 한국 뮤지컬 협회 부회장.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오늘 한류, 말하자면 한국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문화 전문가는 저하고 이문열 선생님만 우리 동네 사람이고, 우리 박정원 총장님이 이제 영화 감독하셨고, 다들 그 비문화 전문가들이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열띠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참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류가 왜 생겨났는지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처럼 공연을 만드는 사람, 음악 만드는 사람,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절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망하지 않으려고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서울, 부산, 대전 공연해가지고는 도저히 제작비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작품을 가지고
일본이든 중국이든 가서 시장을 넓혀야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했고, K-팝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비는 자꾸 많이 드는데 이 제작비를 국내 시장 갖고는 도저히 회수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해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중에 가까운 해외가 일본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가는 곳이니까. 굉장히 한류는 경제적인 논리로 출발한 겁니다. 도저히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경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뭐 자동차 산업이든 전자 산업이든 삼성이든 현대든 내수 시장만 갖고 이렇게 큰 기업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해외로 진출했고, 일본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일본 사람들이 저희보다 공연을 못 만들고 영화를 못 만들고 음악을 못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의지가 없어요. 내수 시장만 갖고도 다들 잘 먹고 삽니다. 굳이 해외에 나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일본의 문화산업의 종사자들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계 시장을 저희가 진출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문제점들이 이제 부딪혀지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저희는 굉장히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정부나 국가에서는 이 기회에 한국의 문화를 좀 세계에 알릴 수 있고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려고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화 시장이 너무 내수가 작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공연 쪽에서 일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연극, 영화, 뮤지컬, 오페라, 발레 해서 우리나라에서 공연되는 모든 종류의 1년 동안 팔리는 유료 티켓, 그게 바로 우리나라 공연 시장의 규모인데 이게 한 6천억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6천억이면 제가 알아보니까 제조업 쪽에서 자일리틀껌이 1년에 한 2천억 팔린다고 그래요. 요즘 국내 뮤지컬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데 이 6천억 중에서 가장 잘 된다는 뮤지컬 시장이 우리가 2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뮤지컬 시장도 이게 자일리틀껌 값만 못한 시장입니다. 결국은 내수 시장이 작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문화를 돈 주고 사서 보는, 돈 주고 구입해서 문화를 즐기는 그 가치를 우선 우리 국민들이 잘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수없이 많은 공연을 제작합니다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초대권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위가 높아질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초대권을 받기를 원해요. 자기 돈 주고 표를 안 사려고 그럽니다. 여기 이문현 선생님 계시지만 이문현 선생님 책이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책을 한 권 저자 사인해서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려고 안 한다. 이게 죄다 문화를 공짜로 소비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내수 시장이 탄탄해질 수가 없고 이런 바탕에서는 문화산업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조 국장님이 좋은 정책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는 이 정책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관광체육부 예산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1.2%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OECD가 평균 문화 예산이 2.2%, OECD 국가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관광체육부 예산이 OECD 국가 중에서 물론 꼴찌고, 그리고 다른 OECD 평균의 한 반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문화관광체육 예산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순수 문화 예산은 0.6%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OECD 국가 평균 문화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정책이 있더라도 지 실무자들이 문광부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서 뭘 좀 실현하려고 하면 이거 밤낮 기재부가 가지고 사정하다 끝나고 말아요. 제가 개인 자격이 아니라 뮤지컬협회 이사장이 돼서 창작 뮤지컬 지원 예산을 하나 받으려고 문화부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마련했어요. 와, 이거 정말 어렵더군요. 우선 문화부 담당 사무관부터 설득하고 국장님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부에 또 재정국 통과하고 간신히 문화부에서 돼서 전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큰 벽이 기재부더군요. 기재부에 가서 또 문화 담당 사무관 만나고 예산실장 만나고 간신히 이제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또 국회 예결위에서 또 브레이크가 걸려서 또 야당 여당 의원들 만나서 부탁해가지고 지난번 국회 때 시안에 쫓겨가지고 그냥 날치기로 통과하는 덕택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예산이 작은 나라에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매경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많이 제시해 주셨지만 저거 다 돈 드는 겁니다. 아트스쿨은 맨돈으로 만듭니까? 아카데미는 맨돈으로 만듭니까? 물론 지금 한류는 대중문화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이참 사장님이 얘기하신 전통문화, 한국의 고급 문화를 이 기회에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들이 못합니다. 그건 도저히 그걸로 돈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포럼에 앞으로 기재부 분들이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 없이는 안 되는 일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까 이혜령 장관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개인적인 창작 욕구와 개인적인 신바람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적어도 이런 신바람을 좀 정부에서 부추겨 주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인프라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70년대 수출을 시작하면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있었고 그래서 수출업체에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 수출이 초창기에 있는데 이 문화 수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뭐 감세 정책이라든가 혹은 또 뭐 100만 불 수출하면 몇십만 불 금융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좀 신바람이 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이상학적이고 거대 담론으로서 지희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 실질적인 그런 정책들이 좀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류가 꺾일 것이냐 지속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이내에 한풀 꺾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렇게 DNA에 예술적인 끼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보셔도 동네마다 이렇게 노래방이 있고 전 국민이 노래를 잘 부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DNA에 끼가 있어요. 예술적인 끼가. 근데 그게 그동안 억눌려 왔습니다. 딴 따라하면 집안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미술음악에 재주 있어도 미대음대 안 보내고 죄다 상대법대 보내고 그래서 끼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일을 못했어요. 주로 저처럼 대학 중퇴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이 전혀 지금 창의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인프라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한류가 정말 지속 발전하려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이런 토론하다 보면 마지막에 결론은 교육으로 갑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육 이런 입시 제도화에서는 도대체 한류를 이어갈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인력을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크리에이티브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개편도 중요한 거고 또 이런 크리에이티브 워크를 잘할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아내기 위한 좀 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노력만 한다면 한류는 끊이지 않고 계속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한 지가 오래되질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 값이 막말로 하면은 싼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건 이건 공짜로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우리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요즘 뭐 논문 표절이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옛날에도 그럴 때는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이거는 사람 이거 그런 재산권으로서 보호하자 이런 멘탈리티가 있고 굉장히 하드웨어 오리엔티드한 것이거든요. 무슨 기계 산다고 해서 몇백만 불 하면 그 결제하면서도 무슨 소프트웨어 산다고 몇십만 불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하는 것이 우리 그동안의 전통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도 이 산업을 지켜주게 하려면은 이 지식재산권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아직 이제 안 돼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지금 송 대표 이야기한 데서도 그런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다 보니까 우리 이 문화라든지 이쪽에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도 프라이오리티가 항상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그래서 예산을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정치판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예산이 지금 좀 정말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이 우선순위가 지금 뒤틀리고 있는데 근데 이런 쪽으로 이제 그걸 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 부분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면 이건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많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을 부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건을 정부는 예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건 만드는데 더욱더 그래 줬으면 좋겠죠. 쓸데없는 지금도 쓸데없는 말이라는 게 강할지 모르지만은 필요 이상의 규제, 간섭 이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각 분야에 우리 서비스 분야에 더더욱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제도에 제가 말씀드린 보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 제조업을 도와주는 예를 들면 특히 중소기업들 도와주는 우리 이제 이 문화산업이 중소기업 벤처 기업들이 많으니까 보면은요, 오히려 여기는 디스크리미네이트인데 역차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산업화 시대 만들 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비스 산업은 굉장히 첫째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 받고 하는 데는 그거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전부 한번 보존 이것을 한번 봐서 이러한 그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봐서 없앨 것을 없애고 하는 굉장히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거기서 창의력이 생길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보건 의료 관광만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쪽만 해도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벌써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태국 같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법으로. 그럼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무지무지하게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정부에서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을 많이 하고 돈 물론 이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이 물론 중요한데 그래서 그 간섭을 없애고 하는 이것이 규제를 없애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제가 아직 한 10분이 한 7, 8분이 남았기 때문에 더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디어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 버는 어떤 방법이 크게는 전통적으로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서브스크립션 베이스 비즈니스라고 아까 그 이사장님 말씀하신 돈을 주고 컨텐츠를 사는 그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광고 시장인데 제가 사실 송승환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킬러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 한국 축구 국가대표 같은 경기 그런 게 있는데 언제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컨텐츠를 돈 받고 팔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떤 국민적 동의 혹은 그 미디어를 권력으로 쥐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게 제지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이니시애티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꾸 있어서 그래서 컨텐츠를 돈 주고 사는 어떤 마인드셋이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그 다른 섹터도 그렇지만 이 무역이라는 거는 이 주고 받는 거 아닙니까? 이 투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산업 수출 많이 하고 해외 자동차 못 들어오게 하면서 어떤 트레이드 컴플릭이 있었던 것처럼 컨텐츠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류 컨텐츠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해외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더니 그 돈 벌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이렇게 블락이 돼 있었습니다. 이 한국 마켓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한테 그 규제기관에서 하는 말은 뭐였냐면 일단 들어와서 투자하고 나면 언젠가 환경이 좋아지면 당신들이 리턴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마인드셋은 사실 2, 3년을 두고 비즈니스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하기 어려운 환경인 거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컨텐츠들이 사실 로 머티리얼 상태로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컨텐츠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태를 보면 비즈니스 모델만 한 서너 가지가 되고 뭐 길게 팔고 짧게 잘라 팔고 더 짧게 팔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패키지를 할 수 있고 마케팅 스트래티지까지 있게 되면 한류 컨텐츠가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더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유통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자체로도 뭐 한국이 파이낸스 헙이 되는 게 아니고 미디어 헙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가치가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 20년 전에 보면은 IT라는 건 한국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IT 강대국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어느 시점에 와서 우리가 IT 이제 살 길이다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국력을 집중시켜가지고 IT 산업을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펀드를 조성하고 뭐 산학연을 만들고 뭐
정부에서 신소재하고 이런 것들 다 개발하고 엄청난 돈을 거기다 부었고 엄청난 노력들, 엄청난 국력을 집중시켰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이제 소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위 문화 산업의 어떤 경지에 가려면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성승환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논리로 우리가 문화를 좀 발전시키고 뭐 상품화 하려고 해도 이 기존의 논리 가지고 뭐 예산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1년에 0.몇 프로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일이 되진 않아요. 이제 문화 강대국 되는 건 들렸어요. 이제 문화 강대국 되려면은 그거는 뭐 한류와 뭐 이제 우리가 좋은 콘텐츠도 한국 사람들의 그 창의적인 그런 마인드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 만들려면은 새로운 발상으로 이제 그 소위 국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를 가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론에서 언젠가 한번 뭐 이런 완벽히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출발할 수 있는 컨셉트를 그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문화 산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문화 산업을 다루는 정부의 어떤 그런 기능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은.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야지 없던 예산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예. 1분만. 우리 송승환 대표님, 이참 사장님이 이제 정부의 문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OECD 국가에 제가 뭐 이건 이제 우리 문화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뭐 전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의 문화 예산 2.4%, 저희가 작년에 1.12%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화, 체육, 관광을 다 합친 예산이고요. 우리 3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문화부 예산이요. 문화체육관. 거기서 한 8천억 정도가 이제 체육 예산이고요. 체육도 뭐 그렇게 문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포츠 분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문화 예산을 OECD 수준에서 한 중간 정도, 평균 정도 2% 정도로 가자 해서 비전을 문화 예산을 정부 예산 대비 2% 이렇게 했는데 기재부의 관료들은 정부 대산의 어떤 포션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작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2%라고 1.5%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집권 여당에서 문화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아마 우리 문화부 생긴 이래로 한 20년 이래 처음으로 문화 부분에 대해서만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당정협의라는 고위 당정협의, 문화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화부는 빠지고 기획예산 기재부하고 당이 회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 것이 사실 한 8% 정도 전년 대비 올라가서 1.12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동안에 정부 예산 증가율이 한 5% 되는데 늘 한 7% 정도 이렇게 해서 평균은 2% 이게 문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당국이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복지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은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정부 예산도 계속 늘리라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민간 분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 문화 분야 예산을 좀 확보하는 그런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침부터 일찍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끝까지 경청을 해주고 좋은 말씀들, 정말 유용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OECD 평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저는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가요. 이건 뭐 오래전 통계고 여러분 다들 너무나 자주 들으시는 겁니다만은 OECD 중에서 우리가 준법 정신이 끝에서 세 번째 나라입니다. 법을 지키는 순서가. 우리 뒤에 멕시코, 터키가 있는 게 몇 년 전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객들 많이 유치를 하겠고, 뭐 한국 문화 알리라면서 여기 와보니까 뭐 전부 그냥 법도 안 어기고, 안 지키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또 경제예요. 그래서 KDI에서 저는 이게 워낙 중요한 함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래된 이야기 좀 자꾸 되풀이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들이 OECD
아까 평균 이야기를 할게 OECD 평균만큼 법만 지켜줘도 법 질서만 지켜줘도 1년에 GDP 1% 더 성장할 수 1% 포인트를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전혀 제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할 일이 뭐냐 하는 것도 생각합니다. 뭐 외국에서 전부 한국에 오도록 하고 막 그냥 그래 놓고는 와서 보면은 뭐 그리고 저는 특히 우리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 곳에 먼저 법을 지켜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문화가 인류국이고 문명이 인류국이라고 떠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OECD 평균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산만 평균으로 갈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평균 그것이 바로 선진하고 우리 문화 대국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뭐 지난 우리 세계경제연구원이 이제 내년 되면 20주년이 됩니다만은 뭐 그동안에 저는 지난 3, 4년간 정부에 가서 뭐 G20도 뭐 하고 뭐 하느라고 이쪽 연구원은 이 관심을 별로 두지 못하고 우리 남종현 교수와 여러분들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세계경제연구원에서 이런 반드시 경제에 국한된 너무 테크니컬한 것을 떠나서 이런 서브젝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하고 하는 이런 자리를 더욱더 자주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한 번 더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회의 자료는 논의된 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 오늘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께도 많이 배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문화정책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끝까지 경제에 감사드리고 발표해 주신 분들께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